예, 재무부동산학의 예 1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부동산의 특성 가운데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특성 가운데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강의안이고요. 66쪽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에는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질을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토지와 더불어 생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로부터 인간이 영향을 받고 또는 인간이 토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특성이 인문적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는 용도의 다양성, 합병 분할의 가능성, 그리고 위치의 가변성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주거, 상업, 산업, 공공용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변용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고안된 일반 경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제는 그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지죠. 그렇긴 하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 한 두 가지 정도 또 이제 파생적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가 경합한다. 그리고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성질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 중에 가장 바람직한 용도, 가장 최선의 용도 또는 뭐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용도를 갖다가 최유효 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는데 가장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상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유효 이용의 그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용도의 다양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파생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용도의 변경으로 경제적 이용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대체적인 이용을 통해 토지의 가치와 효용성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주거용지나 상업용지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주거적을 상업적으로 용도 전환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농지나 임지를 주거적 또는 상업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밀도의 토지 이용을 고밀도로 변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이제 토지 이용을 그 집약화하는 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용지 중에서도 예전에 단독주택 용지였는데 그것들이 이제 공동주택 용지로 변환이 된다, 전환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상업적에서 중심 상업적으로 변환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좀 토지 이용을 저밀도가 아니라 이제 고밀도로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인문적 특성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성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문적인 특성은 합병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합병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여러 가지 이용 목적에 따라 그리고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위적으로 합병, 그러니까 토지를 필지를 합병한다든지 또는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 주체가 이용 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분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합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필과 합필을 통해 가지고 이용 목적에 적합한 규모로 만들 수 있는 성질을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합병 분할의 가능성도 한 두 가지 정도의 파생적인 어떤 성질, 특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의 인위적인 분할과 합병은 궁극적으로 최유효 이용을 기대하고 인위적으로 분할과 합병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용도의 이용 방법을 고려하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그런 성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토지 이용이 최유효 이용에 부합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분필 또는 합필을 통해 가지고 최유효 이용에 부합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병과 분할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특히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가능하고요. 그로 인해서 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량의 크기가 더 크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규모가 2배 늘어나는데 생산량의 크기는 2배가 아니라 2배 초과해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문적 특성은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은 토지를 둘러싼 인문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부동산의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그리고 행정적 위치가 변화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자,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부동성, 즉 위치의 고정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위치가,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가 변화한다든지,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든지, 가족 구성 그리고 가구 분리 형태가 변화한다든지, 공장이 전입하거나 이전한다든지, 공원이 신설되거나 폐지된다든지 하면 부동산의 사회적 위치가 이제 변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을 신설하거나 확장한다든지, 토지의 용도를 전환한다든지,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가 변동한다든지 해가지고 부동산의 경제적 위치가 또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토지 거래허가 제도의 변경, 주택 정책 및 토지 정책의 변화, 용도 규제의 변화, 부동산 조세 정책의 변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부동산의 행정적인 위치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 11월 전까지만 해도 해수동을 조정 대상 구역으로 묶어뒀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구역이 되면은 대출 요건이 강화되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그다음에 동래구, 이 해수동 지역에서 해수동 지역이 조정 대상 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위치가 변화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부동산의 유용성,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 중에 부동산의 가치가 왜 발생이 될까? 부동산의 가치가 왜 만들어질까? 가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요인이 유용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의 수요, 공급 그리고 유용성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제제에 있어서도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부동산은 이런 자연적 환경 그리고 인문적 환경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인문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번째 강의안 다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강의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강의안의 주제는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 해가지고 이게 이제 6번째 강의안에 있고요. 페이지 수로는 69쪽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이 있는데, 자, 뭐 우리 1학기나 뭐 또 지금이나 경제학 원론, 경제학 인문 뭐 이런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경제론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는 부동산 경제론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이론을 조금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 시장이 무엇인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요 공급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와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수요 공급 분석하는 것까지 진도를 나가면은 다 끝마칠 듯 싶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 하기 전에 시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란 매수자, 즉 수요자죠. 매도자, 공급자죠.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 재화 서비스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굳이 장소가, 즉 지리적 공간이 수반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수반한다라고 하는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획정한다. 다른 시장 같으면 그냥 정말 추상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내릴 수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지리적인 구역을 가지고 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지리적 구역을 시장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시장 지역을 의미하는데 어떤 시장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의 질, 양, 그리고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구역, 그 구역을 시장 지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업에서 지은 질과 규모가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또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여러 곳을 갖다가 하나의 시장이다라고 묶어서 분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아파트들은 서로 다른 시장, 그런 아파트들은 서로 다른 시장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셔야죠. 질이라든지 양, 위치 등, 특히 위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이 모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균등해지려는 경향이 있을 때 그곳을 갖다가 그런 지리적 구역을 갖다가 하나의 시장 지역이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여러 가지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가지 정도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2가지 정도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시장 분할이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시장 분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뒤에 가서 이제 시장 분할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국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개의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동일한 지역이다 할지라도 부동산의 유형이라든지 부동산의 규모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시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세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의 주택 시장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부산 전체 주택 시장 이거 뭐 하나의 동질적인 시장으로 두고 분석을 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가지고 뭐 단독주택 시장 또는 공동주택 시장 또는 공동주택 시장도 다세대 주택 시장 또는 아파트 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시장 부산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다라고 하더라도 또 사실 부산 진구라든지 뭐 해운대라든지 이렇게 해운대구라든지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가격이 균등해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시장 분할 또는 시장의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분화 현상 또는 시장 분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 시장별로, 그러니까 하위 시장별로는 시장의 불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팔려고 내놓은 집은 많은데 전세로 나온 집은 거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경우, 그러면 이게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 시장은 또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거래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는 일반 재화 거래할 때보다 더 많은 거래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맛있는 새우깡을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이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야 되고요. 편의점으로 가가지고 새우깡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편의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서 이제 뭐 혹시 이제 뭐 가격을 흥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가격을 흥정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것들, 뭐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재화시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죄송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세금도 일반 재화 거래할 때보다 더 많이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탐색 비용, 그리고 뭐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 비용 수반되고, 그다음에 이런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비용도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금전적 비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세금하고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이제 공시 방법이 등기죠. 그럼 등기를 하는데 이제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무사라든지 이런 그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법무 수수료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주택의 매입과 매각에 따르는 거래 비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은 주택 가격의 10% 정도, 일본은 5 내지 10%, 중국은 5 내지 14%, 우리나라는 11 내지 16% 정도 거래 비용이 수반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08년에 한번 정말 연구 결과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기 뭐 그냥 일반적인 재화 하나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거래 비용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뭐 그냥 그거 생각할 수 있죠. 뭐 새우깡 사면 부가가치세 붙고요. 부가가치세 10%잖아요. 10%꽤 높죠라고 할 수 있지만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10%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뭐 한 절반 정도 생각하면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거는 많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11%에서 16% 사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재화 거래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변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즉각적으로 주택 소비를 또는 주택 수요를 정말 주택 소비를 그러니까 주택을 이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만족감이 좀 줄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효용의 손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주택으로 이전을 한다, 이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거래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가지고 주거를 이전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주거 이전을 고려할 때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공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균형 상태에서도 공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 배우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공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빌려주려고 시장에 내놨는데, 임대시장에 내놨는데 빌려주지 못한 거, 그러니까 빌리려고 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빌리지 않은 부분이 공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또는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워두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하는 게 이제 공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초과 공급 상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는 가격과 그 가격에서의 거래량을 갖다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균형 상태의 원래 정의는 뭐냐면 수요 공급 이론 배우실 때도 아마 원래 정의를 그 기본적인 정의를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균형의 기본적인 정의는 그 상태에 도달하면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 균형 상태라고 하는데 시장의 일반적인 재화 시장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면 더 이상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가격, 그리고 그 가격에서의 거래량,
그 둘을 갖다 이제 한꺼번에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명히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이제 균형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균형 상태이긴 하지만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 공실은 왜 존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큰 비용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완충 장치로 역할하는 것이 바로 공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땅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바로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기는 어렵죠. 그래서 결국 부동산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은 여유 공간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실의 존재 이유는, 자, 공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공간 수요자들이 부동산 공간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간 탐색을 쉽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 때문에 이제 공간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매칭시켜주는, 연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공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 물건은 조금씩 다 다르죠. 부동산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수요하는 쪽에서도 수요자들의 선호가 다양하죠.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정말 이렇게 수요자가 찾는 물건, 그리고 공급자가 공급하려는 물건, 이게 서로 일치되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이제 공간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동산 공간을 탐색을 하는 과정에 공실이 있으면 탐색을 하는 게 좀 쉬워지죠. 공실이 비어있는 데가 없다라고 하면 탐색하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네 번째 특징은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즉 매입자와 매입자와 매도자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매입자 그리고 잠재적인 매도자, 이 둘이 서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거래 가격은 그 둘의 잠재적인 매입자와 매도자의 쌍방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협상의 결과는 결국 쌍방의 협상 능력 그리고 시장의 상황,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즉 매입자와 매도자 모두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여기서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시장 지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가격은 결국은 매입자와 매도자 쌍방의 어떤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둘이 모두 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앞서서 공실의 존재,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이 시장 지배력의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는 어렵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크게 한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 대상물인 재화가 상품이죠. 거래 대상물인 재화니까 상품인데요. 상품이 동질적이고 그리고 각각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 순응자이며 균형에서 초과 수요나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완전 경제 시장의 조건입니다. 뒤에 그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존재하지 않는 것 빼고 앞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순응자이죠. 그리고 이제 재화가 동질적이어야 되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재화가 조금씩 다릅니다. 부동산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재화가 좀 이질적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균형에서 공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가격 순응자가 아니라 가격 설정자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균형에서 초과 공급인 그 공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5번째 특징은 가격 및 수량 조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조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뭐 이건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부동산을 갖다 신규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신규 공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하는 크기가 기존에 있는 부동산 재고의 크기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1년에 건물이 얼마 정도나 증가할까라고 했을 때 기존 재고의 5% 정도 이제 증가하면 참 많이 건물이 공급되었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기존의 재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재고가 증가하긴 하는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서서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서 부동산 공간이라는 서비스는 결국은 기존에 있던 건물 재고에서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나 고층 오피스 빌딩, 업무용 빌딩, 업무용 건물 이런 그 부동산은 신규 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신축해가지고 시장에 내어놓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조그만 단독주택 같으면은 뭐 한 6, 7개월 뭐 그래서 건축에 소요되는 총 기간이 뭐 한 1년 뭐 이 정도인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좀 큰 건물, 큰 상업용 또는 업무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급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 증가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수량 조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격 조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격 조정은 결국 적정한 공실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제 가격은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필요한 공간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공간의 재고는 거의 고정되어 있거든요. 뭐 별로 그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임대를 충분히 임대업자가 상승시켜가지고 그런 수요 증가를 갖다가 충분히 전부 다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충분히가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임대료를 인상시킨다라고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임대료가 높아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실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한 번에 충분히 인상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인상을 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수요가 위축돼가지고 부동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임대료를 임대업자가 인하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임대료를 충분히 인하시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임차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임차되는 공간을 늘릴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전부 다 임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긴 한데 임대료를 충분히 인하한다.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조금씩 내리고 공실을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조정 속도는 결국 공실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 특히 수익용 부동산 시장, 그러면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주택 가운데서는 이제 임대해주는 주택,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수익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조정이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임대차 계약이 장기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택은 보통 한 2년 가지고 계약을 맺죠. 근데 상가 같으면은 5년 가지고 주로 계약을 맺고요. 뭐 심한 경우에 10년, 20년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주택 같으면 2년 동안은 가격 조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가 같은 그 한 5년 계약 맺었을 때 그 5년 동안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자가주택 시장 생각을 해보면 자가주택 시장은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내 소유인데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주택이 자가주택이죠. 그래서 자가주택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소유자들이 가격 하락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네? 그럼 난 그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방 경직적인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영향이 그런 식으로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5가지 특성을 갖다가 부동산 시장의 5가지 특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부동산은 유형별로 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크게 나눠봤을 때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요인, 가격이겠죠.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비슷하냐면 뭐 생산성이라든지 지역 경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대한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수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주택시장에선 재정거래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은 시장의 어떤 기본 가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정거래 또는 뭐 차익거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차익거래 또는 재정거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아주 부산에서는 새우깡이 1,000원이고요. 서울에서는 새우깡 가격이 2,000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부산에서 새우깡을 사다가 서울에서 팔면은 운송비 제외하고도 차익이 남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부산의 부산의 새우깡 시장에서는 새우깡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새우깡 가격이 상승하고요. 서울의 새우깡 시장에서는 새우깡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부산이든 서울이든 새우깡 가격이 비슷해지는 같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 시장에서는 이런 차익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또 상대적으로 낮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거래할 때는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업체들이 들러붙어요. 근데 자가주택 시장, 그냥 주택 매매 시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자가주택 보유하고 있는 가게가 요즘은 많이 전문적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전문적인 투자자 또는 전문 투자 기관에 비해서는 덜 전문적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그 비전문가인 자가주택 보유 가게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는 다른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하고 좀 또 차이가 나죠. 그래서 토지는 한번 개발하고 나면 개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또는 되돌린다. 되돌릴 수도 있겠죠. 뭐 주택을 그 위에다 지었다 주택을 부숴버린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이제 불가역성이라고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갖다 이제 불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어요. 개발하기 이전에 토지가 있어요. 소지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시장이 좀 불확실하죠. 개발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했을 때 2, 3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는지 잘 몰라요.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개발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개발에 따른 이득이 적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그런 미래의 상황 변화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되지 않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2, 3년 봐가지고 봤더니 뭐 이런 게 좀 오랫동안 좀 수익이 많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가격에는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옵션의 가치가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시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경기 변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뭐 선거 때가 되면 부동산 경기를 갖다 띄우려고 하죠. 부동산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경기도 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거꾸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되면은 다른 경기도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주택 가격이 변동한다라고 하는 거, 주택 가격이 변동하면 이제 자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자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실제로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을 가지고 있고 주택을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는 자산의 어떤 가치가 더 커졌네. 그러면 나 더 많이 소비해도 되겠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자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자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도 당연히 이제 자산 효과, 정말 주택도 자산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산 효과에 따른 민간 소비의 변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 효과에 따라서 민간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택을 갖다가 신축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국민소득 개정 항등식의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 GDP의 어떤 정말 지출 요소 중에 하나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 경제 전체의 경기 변동에 중요한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조금 길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지 좀 끊어지지 않을 듯 싶어가지고 길게 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